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를 보니까 23, 24, 30회 지금 10년 동안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3년에 1번 정도 출제됩니다. 30회 때 나오고 이제 33회니까 올해는 나올 수도 있겠죠. 개업 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법제 31조입니다. 메뉴에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금 등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 명의가 예치 명의자가 7명입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맨 앞글자만 하면 개공은 신체보전입니다. 시험에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공이 개업공개사라고 있잖아요.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공은 신체보전.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있네요. 16번의 맨 밑에 개공은 신체보전이 있습니다. 이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기관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 3명입니다. 여기다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항에) 보니까 제1항에 따라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여기 있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게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런 걸 가입하지 않고는 거래가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거의 전혀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옛날에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학개론 목차에서 빠졌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중개실무에서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에스크로우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계약 성립, 확인 설명, 이행 업무까지 합니다. 근데 외국에는 권리분석사가 권리분석하고요. 개업공개사는 체크리스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닥면이 깨끗한지 이런 것만 보지 등기사항 증명서 분석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는 하는 일은 훨씬 더 많고 중개보수는 훨씬 더 적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8%에서 4% 정도 합니다. 주마다 중개보수가. 근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해요. 사기꾼들 뭐 하는 것도 없이 계약서 딸랑 한 장 적어주고 뭐 몇백만 원씩 받냐 이런 게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수가 작년 11월 달에 더 내렸잖아요. 지금 0.9%에서 0.7로 주택인 경우 매매, 임대차는 0.6으로. 자, 어쨌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거래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의 개업공개사 등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입니다.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보면 동시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이행이 뭐냐면 매매계약을 했을 때에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동시이행이 뭐냐 하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래 간행을 보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런 거 떼주고 잔금을 받잖아요. 현업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동시행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래 간행이 동시행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동시행이 되려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입니다. 근데 미리 돈을 주잖아요. 우리는 선의행이라고. 그래서 잔금도 바로 매도인한테 안 주고 이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예치기관 세 군데 있었죠?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서 이제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지행위입니다. 시험에 182페이지인데요.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는 게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금지행위, 우리 그 교과서는 183페이지 양가로 1번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인데 지금 우리 요거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1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1번. 지금 질판에 적어 놓은 게 우리 프린터 11번이라고요. 교환업, 임대업, X. 이 말은 교환업, 임대업은 개업공개사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X. 이 말은. 여기서 X가 교환업, 임대업은 X.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금지행위, 매매업은 안 된다. X, 금지행위가 아니다.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임대업을 못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따봐야 소용없잖아요. 임대업 못하면. 임대업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과서 183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무등록 중개업자와 저는 협력, 알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8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까지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입니다. 모르고가 아니라 알면서. 악이죠. 알면서 하는 건 악이. 알면서 그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184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X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옛날에는 보수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선물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고. 선물 명목도 금 한 양의 자동차를 한 대 감사의 표시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행하였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므로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저도 현업을 하니까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거절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 옆에 개업공개사들한테 왕따 당해 네가 그렇게 잘났나 이러면서 왕따 당하니까 할 수 없이 주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불법을 하는데 혼자만 깨끗한 척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강행규정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가, 이 거짓말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거짓말인지 청약 유인인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실제 그런 판례가 있어요. 분당에 고양시가 아니고 성남시 분당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서현역에서 지하철역에서 공중에서 직선거리로 900m 이렇게 돼 있었어요. 광고에. 공중에서 직선거리로 900m 돼 있는데 30분 넘게 걸려. 길이 없어가지고 땅에서는. 조그만하게 공중에서 직선거리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밑에 잘 보이지도 않게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 분양 광고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그 고발했다고. 허위 광고라고 쏘겠다고. 그런데 판례는 청약 유인에 불과하다. 청약 분양하고 받고 싶으면 직접 가서 현장 답사 등을 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는 의뢰인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개업공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법 지킨다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여기 살인사건 났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고 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면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진실 다 말해버리면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살인사건 또 났는데 또 나왔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래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 말 안 했다고 쏘겠다고 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속이면 나중에 적발되면 신뢰가 깨지니까 절대 속이진 않고 그 대신에 말을 안 해요. 그럼 왜 속였냐? 그러면 내가 뭐 속였냐? 말을 안 했지. 왜 말하냐? 네가 안 묻는데 그럼 뭐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다 이야기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럼 시험에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고 알고 있는 걸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이게 해당된다는 게 판례예요. 나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법에서는 그거는 거짓되는 행위로 보고는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도.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11번에 보면 매무수거 요거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그리고 요 금쟁이는 전부 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줄여서 임취.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금쟁이를 하면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또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되겠죠? 금쟁이 그 자체로 징역 받기 전에 미리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이상 확정되면 결격사유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시험에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러면 취소해야 됩니다.
그냥 초과해서 받고 아직 징역벌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증서가 뭔지는 주택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상한사채, 슬금인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뭐 딱지, 조개딱지 뭔지 치보면 나와요. 물딱지도 나오고요. 조개딱지는 송도, 신도시 만들 때 그 조개 잡던 사람한테 입주권을 주는 게 조개딱지예요. 물딱지는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오래된 집을 샀다가 도심 재개발 사업 이런 거는 그 언제 이후에 산 사람한테는 현금 청산을 하고 입주권을 안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입주권 나올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물밖에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물딱지예요.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거래. 의뢰인하고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건 안 되고, 일방대리 X, 이 말은 일방대리는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금쟁이가 아니다 X, 이 말이라고요. 직접거래, 아까 임대업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임대업을 하더라도 손님한테 내 방 있다 직접 들어와라 이렇게 계약하는 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손님 받는 거는 된다고요. 임대업 해도. 직접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도록 했겠어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 하다 보면 개업공개사가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고 이렇게 해서 차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의 피해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외국 같은 데는 되는데요. 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래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는 그 주변에 거래 사례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뭐 금방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시세가 없다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야 되고 그래요. 그 개업공개사가 평가해가지고 이 금액에 사겠다 제시하면은 의뢰인이 팔겠다 하면 그냥 바로 개업공개사가 사고 합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비싸게 팔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그러면 현업을 하다 보니까 시세가 3억인데 저도 그런 거 3억인데 8천만 원만 받아달라는 거 있더라고요. 한 80 넘은 분들인데 재건축하는데 재개발하는데 오래됐는데 자기가 들어올 때 2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들어왔대. 30년 전에. 그 8천만 원만 받아달라. 지금 시세 3억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확인 설명하라는 게 뭡니까? 그 시세도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되잖아요. 시세가 얼마라는 거. 어르신 이거는 요즘 한 시세 3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뭐 급하게 팔 일이 파셔야 됩니까? 안 그러면 3억 정도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국민재산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설명해야 안 해요. 바로 사버린다고 자기가 싸게. 제가 중개받아 보니까 옆에 저는 막 떨리는데 바로 사더라고요. 그럼 또 바로 계약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어르신 제가 빨리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금방 안 해. 또 금방 바로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 팔아달라 하자마자 바로 계약하면 그 이제 저녁 때쯤, 오늘 지금 의뢰하면 한 저녁 때쯤 해가지고 자기 애인 명의로 사고 이렇게 직접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산다고요. 왜 애인 명의로 산다니까 불안해요. 떼먹고 도망갈까봐. 그 떼먹고 도망가면 그건 애인이 아니죠. 애인은 사랑하니까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애인이에요. 만약 떼먹고 가면 더 못 줘서 안타까워야 되죠. 직접 거래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애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애인이 꼭 뭐 이성이 아니라도 돼.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협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한 명만 협력자 있으면 중개업 성공해요. 내 말 믿고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고 모든 걸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면서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와이프도 마음대로 못해요. 뭐 명의 빌려달라면 뭐 싫다고 절대 안 된다고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한 명도.
자, 그 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입니다. 투기도 참 애매하죠.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고, 현업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투기라고 하면은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인데, 미등기 전매를 해가지고 시험에 전매 차익을 한 푼도 못 남겼다고요? 1억에 사가지고 좀 남겨먹고 팔라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남기고 그대로 1억에 팔아서 미등기 전매했어요. 투기조장입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게 없으면 안 내지만 취득세는 내야 되죠.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례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2020년 8월 21일부로 이게 3개가 신설되는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현업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왕따 시킨다는 이야기에 침묵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회원업소들끼리만 공동중개 하도록 하고, 저도 침묵회 회칙에 그런 게 있더라고. 비회원업소하고는 눈도 마주쳐서는 아니 된다, 이런 침묵 회칙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수업 듣던 비회원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수까지 했어요. 침묵회장이 그거 보고 저한테 벌금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지 네가 뭔데 벌금 내라고 하냐 이랬더니만 왕따 시켜가지고 전부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물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장님 줄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있는데 나한테는 안 된다는 이야기냐 이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이러고 그냥 아예 말도 안 하려고 그래.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 그래서 문 닫았어요. 왕따 돼가지고. 굉장히 심해요. 이게 단체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원주는 없나요? 친목회? 몰라요?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무실동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신도시가 좀 많아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까지가 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행정처분.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입니다. 요 박스안에 있는 게. 요 누구든지,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니까 개업공개사 등 외에도 해당된다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7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옆에 아파트 7억인데 왜 우리는 6억에 내놨냐. 이런 식으로 입주자 커뮤니티, 분여회,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걸 통해서 가격 담합하는 행위, 이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합이 잘 되니까 아파트가 잘 올라가죠. 단독주택은 누가 사는지도 모르니까 담합하기 어렵죠. 아파트는 얼굴 몰라도 뭐 밴드라든지 카페,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분양권 사가지고 팔고 나니까 강퇴시켰더라고요. 거기 카페에서. 그래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왕따 시키니 가격 담합을 하니까 외부 사람은 알지도 못하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카페에 아예 회원가입도 안 되니까. 자,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관직상투, 쌍투, 시공시. 우리 프린트 11번에 그 적혀져 있잖아요.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까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관계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벌칙 한 문제, 행정처분 한 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까지) 했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냐면 우리 프린터 그 11번에 있는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9번, 10번, 8번, 9번, 10번은 없네요. 그 별표 시공시,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192페이지 맨 밑에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193페이지 신고센터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하고요.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동그라미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양가로 3번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해 보니까 지금 자꾸 아파트에서 가격 비싸게 내놓으라고 강요하는데 조사 좀 해주세요. 신고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문서로 그렇게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문서가 있냐고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사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하는 사람은 자기니까 인적사항을 아는데 피신고인, 신고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다 적어서 내라고요. 문서로. 그리고 교란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디귿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 인적사항. 증거자료까지 다 내야 돼요. 아니면 참고인의 인적사항. 리얼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요.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 기억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니은 신고인이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디귿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4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5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94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거 프린터 지난주에 내드렸죠? 그 반 잘라가지고 이 책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지금 요거 오늘 거 요거는 잘라서 193페이지나 192페이지 뭐 또는 194페이지 이런 데다가 오래 붙여놓으면 되겠죠. 운영 절차입니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받고 나면은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완료 통보를 신고센터에 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0일. 10일이라는 숫자를 주의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입니다. 중개 의뢰 계약했을 때, 중개 계약을 했을 때 발생은 하고요. 행사를 하는 것은 중개 완성, 계약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중개계약 시 발생하고 거래계약 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경우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져도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면 매수인이 안 산다고 할 수 있다고, 계약금을 1억을 그러는데 만약 3억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 계약금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3억 싸게 사는 게 더 낫죠? 만약에 내려가고 있다면, 올라가고 있다면 또 매도인이 안 판다고 한다고요. 1억 계약금 받았는데 3억 더 받을 수 있으면 1억에 100을 물어주더라도, 자기 돈 1억 더 보태서 돌려주더라도 3억 더 받으면 2억이 이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많이 깨져요. 시세가 변동성이 클 때.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깨가지고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래도 중개보수는 매수인, 매도인 둘 다 줘야 돼요. 개업공개사에게 이론적으로. 기책사유가 있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행법상은. 그게 모순이죠. 그럼 기책사유가 없는 사람은 나는 계약하고 싶은데 계약도 못하고 중개보수까지 지급해야 되고, 실제 부천에서 저한테 연락 온 게 있었어요. 40억짜리인데 40억짜리인데 1,000만 원 계약금을 걸었나 봐요. 1,000만 원 계약금 걸고 계약을 했는데 항상 계약하고 나면 여기저기 묻고 이러거든요. 계약하고 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1,000만 원 계약금 걸어놓고는 물으니까 정신 나갔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 이러니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매도인한테 1,000만 원 안 돌려받을 테니까 계약 없던 걸로 좀 해줄 수 있냐. 매도인은 오케이 한 거예요. 다른 데 팔면 되니까 1,000만 원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좋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달라고 소송 제기했다고. 이게 0.9%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 1,000만 원 받았는데, 그 매도인은 나 받은 거 1,000만 원밖에 없는데 3,600만 원 달라고 소송 제기했는데 1심 판결에서 3,600만 원 주라고 판결 나왔대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했는데 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계약금을 10% 정도 받는 게 관행이잖아요. 10% 4억을 받았으면 중개보수 3,600 물어주더라도 문제될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계약금을 많이 받아야 돼. 계약금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놓으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항상 계약하고 나면 여기저기 물으면은, 어디 투자하고 나서 물으면 잘했다고 그래요? 못했다고 그래요?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물어봤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하냐,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기 책임하에 외로운 결정을 해야 돼요. 현실은. 물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물으면은 계약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자, 중개보수 205페이지인데요. 205페이지, 204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주택에 대한 보수가 있고 주택 외가 있는데, 주택은 옛날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했는데요.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요 표에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걸로 작년 1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10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날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세분해서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죠. 지금 예를 들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00분의 6 이렇게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장 큰 것만 보자고요.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1000분의 7, 임대차는 15억 이상이면 1000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요. 옛날에는 1000분의 9, 1000분의 8이었습니다. 요율은 내려갔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중개부수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율을 낮췄습니다. 퍼센트를. 자, 그 다음에 주택외입니다. 주택외. 주택이 있고 주택외가 있는데, 주택외의 경우에는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칠판에 적은 거, 여기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1000분의 5나 0.5%나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됩니다. 주택 외자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인 경우 하면 X입니다. 주택 외가 요율이 무조건 0.9잖아요.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옆에서 0.8 적어놓으면 나는 0.7, 0.6, 0.5 그러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주택 외의 경우만 자기가 받고 싶은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현업에 가보니까 중개업소에 보니까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한 걸 적어놓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가로 퍼센트, 가로 안에 자기가 적어놓으면 돼요. 여기 0.8, 0.9 적어놓으면 된다고요. 근데 현업에 가보면 전부 다 0.9로 적어놨거나 아예 비워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0.5, 0.4 이렇게 적어놓은 데는 못 봤어요. 왜? 이렇게 0.9를 안 적고 0.5, 0.4 이렇게 적어놓으면 다른 중개업소한테 왕따 당해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판례는 뭐 중개보수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게 법 위반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왕따 당하면 공동중개 안 하려고 하면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소가 원주시에 있어도 만약에 사무소가 여주시에 있으면, 여주도 시죠?
여주시에 있으면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집은 원주에 있고 사무소는 여주시에 있고 경기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으면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우리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있어요. 프린터 4번 맨 밑에. 따라서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206페이지 맨 위에 디귿에 있죠? 2분의 1 이상, 우리 프린터 56번에 2분의 1에도 있습니다. 56번 프린터 2분의 1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 56번에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시험에 기출문제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 말은 주택 외의 경우인 경우, 즉 0.9%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중개보수 206페이지 판례,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초과 부분만.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그리고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은 중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권리금 알선하는 거하고 중개보수하고 합해서 2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에 있는데 이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206페이지 맨 밑에서 6번째 줄 분양권 판례입니다. 분양권은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프리미엄 맞네. 분양권인 경우에는 실제 주고받는 돈, 프리미엄, 계약금 합해가지고 실제 주고받는 돈, 들어간 돈 1억인데 프리미엄이 1억 붙었으면 2억에다가 요율을 곱한다고 분양가 4억이면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주고받는 돈, 판례입니다. 요거는. 자, 교환계약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중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합니다. 70. 곱하기 70을 한다. 그 다음에 동일 3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207페이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옛날에는 계약서 쓰면 무조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개보수,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받아가지고 다시 내는 거니까요. 간접세잖아요.
담세자와 납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하고 내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간접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다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종부세는 종부세 폭탄이라고 난리잖아요. 뭐 지금 시세 30억짜리 이런 거 가지고 봐야 80만 원 정도. 아크로비스타 지금 윤 당선인이 있는데 거기 80만 원 나왔대요. 재산세 80만 원. 우리나라는 굉장히 싼 편이에요. 자동차세 그랜저 한 대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나와요. 6천만 원짜리. 그럼 집은 엄청나게 재산세는 낮은 편이에요. 선진국에 비하면. 그 우리나라도 앞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 세금 정치인들은 다 세금 올린다 소리 안 하고 다 깎아준다고 하지 올린다고 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저는 진짜 웃기는 걸 이명박 정부 때 세금 줄이겠다 이러더라고. 세금을 줄인 게 아니라 세목을 줄였어요. 등록세를 없애버리가 취득세에 포함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취득세 안에 옛날 등록세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가장 유능한 정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치학개론에.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아도 된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세사업자는 10%, 간이가세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중개보수면 간이가세사업자는 4만 원, 일반 가세사업자는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실비등인데 208페이지 중개보수, 매개중개, 참여중개 이런 말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매개중개 또는 참여중개라고 하고요.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실제 들어간 돈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봉평 메밀꽃 필 무렵 현장 답사로 옛날에 가봤었어요. 가니까 그 도로비, 기름값 이런 거 하루에 한 50만 원 손해요. 밥 먹고 이러려면은. 그런 거 실비 받아도 상관없다고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임장하러 활동하러 갔으면 실제 들어간 돈 받아도 돼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그게 실비입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계약이 깨지면 기책 사유가 없는 거래 당사자도 부담한다고 했죠. 쌍방이다. 근데 실비는 취득 의뢰인이 아니라 이전 의뢰인,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요. 왜냐하면 민법 판례에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때 완전한 소유권이란 제한물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완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10억인데 거기에 가압류가 10만 원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10만 원 가압류 말소하기 전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 시,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실비 당사자 약정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0.9%밖에 못 받는다가 아니라 받고 싶은 만큼 합의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1,000만 원 수수료 받아도 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취득 의뢰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은 매도 의뢰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 206페이지 맨 밑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에서 한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받죠.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받는다. 207페이지 양가로 3번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이 있으면 그냥 보증금에다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을 한다 했죠? 70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중개 보수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214페이지 교육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나오는 게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에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그 다음에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중개보수 및 실비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어요.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두 문제.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거의 10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지난주에 한 것도 한 8문제 정도 되고요. 첫 주에 한 것만 3문제 정도. 첫 주가 가장 어렵고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